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밤새 비트코인 하락이 한번 왔었죠? 하락해서 다음 지지선이었었던 1800불대를 터치해주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900불 그리고 도미넌스는 68.1%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관련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해킹 최대 피해국은 한국으로서 35건 중 10건이 집중되어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유엔의 조사 결과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은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35건의 공격 중 한국이 10건, 인도가 3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자금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한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북한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격 대상으로서 한국의 거래소 빗썸은 적어도 4번 공격을 당했으며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여러 국가들에게서 수천 건의 송금을 통해서 옮겨진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찰총국 지시로 운영되는 북한 해커들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쩐지 최근에 많이 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중국, 북한, 일본까지. 대한민국은 정말로 인재들도 많고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나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샌드백처럼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펀치를 날리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한국을 무시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정말 국가들 사이에서 빵셔틀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블룸버그 통신 기고자 카밀라 루소가 이야기하기를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의 11,400달러보다 높은 12,300달러에 거래가 되었다. 중도 우파 진영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자 포퓰리즘 시대 회귀에 대한 공포가 아르헨티나 시장을 점령했다. 그들은 달러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알렉스 크루거는 반론을 제시합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아닌 달러를 선택한다.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수요 폭증이 아닌 거래량 부족에 따른 이상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거래소는 장외 거래만을 제공을 하며 뷰앤빗 거래소의 1일 비트코인 거래량은 19비트에 불과했다. 로컬 비트코인의 거래 상승은 페소와 가치 절하에 따른 상승분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알렉스 크루거의 말이 맞다라면은 메시 프리미엄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그 프리미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 기술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이름에서 이더리움을 빼자 그러면은 더욱더 시총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개발자들 역시 이름을 바꾸자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클러리움 이더식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자, 아무튼 새로운 이름 또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맥OS 애플 컴퓨터죠. 이 애플 데스크탑용 트러스트 월렛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컴퓨터 자체에 이제 지갑을 저장을 하는 것인데 지갑이라고 하니까 이제 프라이빗 키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 거래소 해킹으로부터는 안전할 수가 있겠지만은 개인 컴퓨터 해킹에는 아직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론에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론 올해 상승폭 모두 반납, 기술 차트는 추가 매도 압력 시사. 이 헥트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헥트에 따르면 트론은 지난 6월 상방향 추세선 아래로 떨어진 뒤 강화된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 중요한 지지 범위가 붕괴되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 압력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좀 안타깝죠. 이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이랑 점심만 얌얌쩝쩝 맛있게 잘 먹었어도 혹은 진통제 하나 먹고 들어가가지고 워렌 버핏이랑 셀카 하나만 찍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 음모론이 돌고 있죠. 중국 당국에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저스틴 선이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는데 부디 트론 투자자분들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트론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또 되게 되면은 이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 저스틴 선이 열심히 힘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트론 재단 내에서 미국 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또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곧 있으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블레이드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블레이드 거래소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400만 달러, 430만 달러를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들을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마진 거래 배율이 150배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인생을 걸고 제대로 도박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여기 한번 뛰어들어 봐라라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고배율이죠. 이 블레이드 거래소의 CEO는 자신들이 나중에 암호화폐계의 CME가 되고 싶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런 고배율 거래소가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쪽에 어디 거래소에서 이 정도 배율을 자랑하는 거래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거의 투자를 투기 혹은 도박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로저버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저버가 비트코인닷컴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의장으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비즈니스 총괄을 맡았었던 스테판 러스트가 새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저버는 더 많은 일들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닷컴 2.0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투톱 체제를 통해서 비즈니스나 툴 개발, 네트워크 등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70%는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두려워하는 지금이 매입 적기인가 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딱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알렉스 리버터스가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총 4,891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중에 70%는 알트코인들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절호의 기회가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탁의 2분기 경영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버스탁 산하 토큰 거래 플랫폼이었었던 티제로, 증권형 토큰인 티제로 토큰 거래량이 저조해서 수익률이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또 나타났고요. 티제로는 10일 현지 시간 적격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었었던 증권형 토큰 TZROP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EC는 영원히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제 SEC 같은 경우는 ETF 3건의 신청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 특별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듀크대 글로벌 금융시장 센터 책임장은 비트코인은 사실상 ETF라는 파생 상품이 필요 없다. ETF는 투자자가 기초 자산, 밀, 옥수수 등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다라며 반면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나 보관이 용이하다. 또한 시장은 사기와 조작이 난무하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계량할 방법이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언젠간 나올 것 같긴 한데 갈수록 사람들이 지쳐가고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SEC의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SEC가 미국을 블록체인 기업의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SEC의 역할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변화는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 SEC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따로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보면은 일단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의 발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메커니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주에 투자자들이 보낸 메모에서 비트코인은 또 다른 가격 급등을 앞두고 있을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매수 기회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정식적으로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분석가의 개인의 분석이지 골드만삭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반대론자로 알려졌었던 미국 CNBC의 앵커 케빈 오리어리는 자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또한 관심을 모았는데, 얼마 전에 그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2%에서 3%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이나 주식, 증권 등 다른 파생 상품보다 성적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겠죠. 비트코인처럼 새롭게 생성된 자산 같은 경우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시총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상승이 적용되기도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죠.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유명 투자 은행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투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가라면 누구나 몰래 비트코인 투자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라든지 대형 자산 관리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비트코인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역시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후에는 일이 어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몇 개나 살아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올라가면서 은값이 같이 올라가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촉망받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랜만에 브라이언 켈리가 또 입을 뗐네요.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비트코인의 단기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지갑 주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없으며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3년 이후 줄곧 금과 비교되며 매크로 투자자와 기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해지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이다. 우리는 진정한 구매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 켈리는 못 맞추기로 되게 유명하죠. 톰리랑 이제 비슷한 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가 최근에 단기 전망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랜만에 똥 선생님이 비트코인 분석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똥 선생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 선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그 밑에 있는 보라색 선, 이것이 지지선입니다. 50일 이평선과 보라색 선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빠르게 7,000불대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50일 이평선이나 보라색 선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13,800불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표들로 맥D 그리고 MD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 역시 이제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다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지선이라고 여겨졌었던 1800불대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지점에서 이 50일 이평선 위에서 버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 지지선으로는 1200불 정도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0일 이평선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슬프겠지만요. 그리고 방송도 더 안 될 테고. 자, 아무튼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든지 이 상황을 항상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이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이 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